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프로이트를 읽다 보면 그 이제 미술사 학자라든가 미학자들은 프로이트의 생각을 조금 더 예술로 발전시킨 분, 그 다음에 또 이 정신 분석을 예술로 결합했던 사람으로서 에른스트 크리스를 종종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글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 이 에른스트 크리스라는 사람은 정신분석과 예술을 어떻게 결합했을까요? 사실 이제 크리스가 이 예술 쪽을 결합을 하게 된 뭐 나름의 흐름을 보면요. 제가 앞서서 프로이트가 예술에 대한 이제 분석을 시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처음에는 예술 작품 자체를 분석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건수가 좀 부족하니까 예술가 자체를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좀 전에 다빈치에 대해서는 예술가를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생겨요. 왜냐하면 프로이트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예술가들은 뭐 성향이 다소 뭐 내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한 성향이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다가 여기서 어떻게 더 확장이 되냐면 예술가들은 뭐 이렇게 출세도 하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돈도 벌고 싶은데 이것이 잘 안 될 때, 안 되니까 공상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공상들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실패한 예술가가 현실을 도피해서 그래서 거기서 자신의 그런 백일문 같은 것을 표현한 또는 판타지를 표현한 그 세계가 예술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예술가 자체를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예술가 입장에서는. 네. 예술가를 조금 이상한 이제 사람으로 몰아가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프로이트 제자들이 한술 더 떠요. 그래가지고 몇 분이 더 있어요. 뭐 야곱슨이라는 사람도 있고 오투랑크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들 얘기는 예술가는 이제 노이로제 환자다 이렇게 이제 좀 조금 더 가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뭔가 굉장히 예민한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이런 성향을 이제 당시에 신경증, 노이로제, 이제 뉴로시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독일말로 노이로제라고 해요. 그래서 신경증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술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이르니까 예술가 집단이 엄청 열받아서 정신분석과는 상종 안 한다 뭐 이런 흐름이 생겨버렸어요. 네. 프로이트가 뒤늦게 아플싸 큰일 났네 해가지고 갑자기 예술가 너무 훌륭해 말이 왔다 갔다 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던 참에 크리스가 교통정리를 좀 한 상황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 프로이트 이론이 이렇게 예술에 대한 이론을 보다 보면 그렇게 일관성이 있지도 않고요. 뭐 환자다고 하다가 뭐 훌륭하다고 이런 식의 얘기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성적이거나 공격적인 것이 승화됐다는 형태로 조금 사고방식이 작거든요. 예술은 사실 그 이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프로이트가 얘기한 거는 분명히 일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예술의 다는 절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예술에 대한 다소 생각이 좀 편협한 면도 있다. 그리고 이제 예술 자체에 보다는 점차 예술가 개인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면서 예술가들에게 좀 불편하게 만든 면이 있다. 이것이 이제 프로이트가 가진 예술에 대한 뭐 분석의 한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가 그걸 교통정리를 나서는데 어떤 식으로 나서게 되냐면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술가들이 뭐 환자냐? 아니다. 예술가들 보통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일단 달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냥 보통 사람이냐? 아니다. 더 뛰어나다. 무엇이 더 뛰어난데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의식으로 나온 건 예술이라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무의식에 이렇게 싹 다이빙을 해가지고 마치 해녀가 전복을 따오는 것처럼 무의식에 쏙 들어가는데 보통 사람은 무의식에 다가와지면 훨씬 더 압도되거나 비이성적으로 돼요. 마치 술에 심하게 취해서 필름 끊긴다든지 정신질환이 된다든지
근데 예술가들은 그 무의식에 들어갔는데도 압도되지 않고 잘 꺼내온다는 거예요. 이게 더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석 용어 중에 퇴행이라는 말을 쓰는데 퇴행은 더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는 뜻도 있지만 의식에서 무의식 레벨로 내려가는 것이 퇴행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건강한 상태로 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이 능력을 더 가진 사람이 예술가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말을 자아의 주도하에 일어나는 퇴행이라고 해요. 퇴행을 하긴 해. 무의식에 가는데. 근데 자아 기능이 건강하기 때문에 압도되지 않고 건강하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그거를 이렇게 멋진 말로 regression in the service of ego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요 말을 쓰니까 예술가들이 조금 나아져요, 이제. 좀 봐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크리스가 뭐라고 했냐면 창작의 과정을 두 가지로 나누어요. 하나는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내려가는 것, 이게 퇴행이고요. 그걸 가지고 꺼내서 올라와서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을 이제 작업 과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조금 더 발전시킨 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하다 보면 예술가들이 초창기에는 좀 더 무의식적인 내용들이 가공이 덜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세련돼지고 이제 작가의 어떤 그 무의식은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이 크리스는 작가의 초기작이라든지 이게 초벌 원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무의식이 더 잘 드러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명작은 무의식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 작품일수록 명작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크리스가 되니까 굉장히 정교해진다. 저희가 현대 예술에서 말하는 예술론하고 훨씬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공유 끝냈나요? 잠깐만. 화면 계속 공유되고 있는데 네, PPT를 이제 공유가 끝났습니다. 네, 크리스를 보니까 아마 그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발견이라는 어마어마한 발견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집중적으로 재조명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게 있고 크리스는 그 퇴행을 자유롭게 하는 거 무의식으로 네, 또 저희가 퇴행이 어렸을 때 되는 줄 알았더니 무의식으로 갔다가 다시 그 에고의 어떤 주도하에 자아의 주도하에 다시 올라와서 작업 과정이 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그것이 잘 드러났을 때가 이제 뭐 투년작이었다가 점점 세련된 표현 능력을 갖추면서 이제 명작으로 간다라는 것은 사실 미학에서도 예술론에서도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이제 네. 이론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훨씬 더 기분이 좋아졌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렇다고 지금도 다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분석당한다는 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분석가들이 예술가에 대한 분석을 지금도 시도하는데 살아생전에는 잘 안 해요. 예술가가 그 얘기를 보면 불편할까 봐.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주로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요. 네, 살아생전에 하는 경우가 뭐 소수가 이제 드물긴 한데 저도 뭐 이를테면 현대 작가인 뭐 도리스 레싱이라든지 토니 모리슨 같은 작가를 제가 분석을 해본 글도 있는데 네. 어, 그분들이 제 글을 못 봐요. 한글로만 제가 발표를 해서 외국서 볼 수 없어요. 이를테면 그래서 생존 작가 좀 부담스러운 게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역시 분석을 한다는 것이 또 쉬운 것이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 작품 분석이든 예술가의 분석이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질문으로 이제 조금 오늘 저희가 그 주제로 냈던 이제 많은 예술가들이 사실 천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때로는 이것이 뭐 플라톤부터 뮤제를 뭐 광기를 가지고 있다든가 표현된 적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 정신의학의 관점에서는 이 천재성 그리고 광기는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예술과 정신 세계를 접목한 강의 제목을 천재성과 광기, 뭐 창조성과 광기 이런 식으로 강의를 많이 하긴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강의 제목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강의 제목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관심을 끌기는 좋거든요. 네, 그런데 마치
천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광기나 정신질환과 굉장히 관련이 높다는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뭐 플라톤이나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리스 그 시절부터 해서 뭐 광기 어리지 않은 천재는 없다 뭐 이런 말들은 수없이 많이 미학에서도 반복되는 내용이고 관련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 같은 것들이 이런 창조성이나 천재성의 필요 조건도 아니고 충분 조건도 아니에요. 그것은 일부는 설명이 가능하지 우리가 얘기하는 예술가의 창조성이나 천재성은 그보다 훨씬 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광기라고 제목을 붙이는 이 부분이 그런 면에서는 흥미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술가의 천재성을 좀 일부 너무 축소시킨 그런 제목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제가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오늘은 병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해요. 그런 창조성을 북돋우는 병에 대한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도 있기도 하고 또 저 말고 지난 시간에도 약간 다뤄졌다고 제가 알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정신질환 중에 그런 천재성이나 이렇게 창조적인 성향과 관련이 높은 병으로는 양극성 장애, 그러니까 조울증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병이고요. 그거 이외에도 뭐 조현병도 일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자폐증도 관련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ADHD와 관련성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우울증도 뭐 관련이 있고, 강박증도 관련이 있고, 관련 있는 병이 많고, 그 병들과 어떤 예술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려면 또 몇 시간에 또 걸쳐서 해야 될 내용들인데, 이제 제가 병적인 거 이외에 창조성과 관련 있는 내용이 뭔지 그 얘기를 저는 좀 더 하고 싶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예, 아마 그 점이 그 신동군 교수님께서 늘 어떤 창조성, 예술가의 상상력이 좀 더 큰 범위고 그 안에서 뭐 과기라든가 신경증이라든가 정신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관점은 맞는 예술가들이 좀 더 큰 스펙트럼에서도 볼 수 있고 네. 또 되게 협소한 집중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두 가지 관점을 연습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슬라이드가 올라갔나요? 그럼 화면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요. 네, 공유됐죠? 네, 이 슬라이드로 저는 이제 창조성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제일 하단에 보면 지금 뭐 정신장애 얘기도 나오지만 이제 나머지 것들이 사실 많아요. 정신장애 이외에 예술, 창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흔히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은 불안한 것과 관련이 있는 거고, 실제로 오래전부터 프로이트 시절부터 뭐 노이로제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이 예술가들은 좀 더 섬세하거나 좀 더 예민하거나 좀 더 불안도가 높거나 이런 성향은 더 높은 사람이 분명히 많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불안하다고 해서 예술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불안함에 압도되면 더더욱이 안 나오겠죠. 근데 예술가들은 불안을 더 느끼기도 하지만 이것을 잘 참아낼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공상도 늘고 그것이 예술로 더 잘 표현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격적으로도 좀 더 창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어요. 성향 자체가 어, 이를테면 뭐 창조적인 성격의 대표적인 예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유추적 사고라는 것을 말하는데 유추적 사고는 관련이 없는 것을 관련 짓는 그런 사고를 말해요. 보통 사람들은 얘와 얘는 관련이 없어. 그런데 창조적인 사람들은 관련 없는 걸 관련 지어요. 그래서 하나의 예술 세계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요즘에 이 앞서가는 IT 업체라든지 이런 트렌드는 관련 없는 걸 막 관련 전데 거기서 대박 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래 사회는 훨씬 더 이런 유추적 사고라는 게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추적 사고의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피카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카소가 어느 날 길 가다가 이제 쓰레기장에서 자전거 그 안장을 봤어요. 버려진 안장. 근데 이 자전거 버려진 안장이 보니까 이렇게 역삼각형 같은 모양인데 이게 소의 그 뼈같이 느껴졌다는 거죠. 저거 황소의 얼굴 같은데? 그러고서 또 옆에 보니까 자전거 핸들이 있는 거예요. 저거는 소의 뿔 같군. 이 두 개를 붙인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의 작품이 나와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저 자전거가 뭐 버려진 자전거의 부품 정도로 여겨졌던 것이 그리고 안장과 핸들은 전혀 관련이 없었는데 이 둘이 연결이 지어지는 순간 하나의 작품이 되잖아요. 이런 형태의 유추적 사고를 잘하는 사람들이 좀 더 창조적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그들의 뭐 성격적인 성향이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뭐, 뭐 예민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매우 이렇게 그 외향적이면서 사람들과 사교성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창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라파엘로처럼 이렇게 두루두루 매우 친한 유형의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고우처럼 좀 까칠한 사람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타입을 둘로 뭐 나누는 그런 시도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좀 더 성격 자체가 창조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어떤 연구들이 있었냐면 잠재적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천재성 내지는 창조성이 높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데 이 용어가 좀 여러분에게 낯설 거예요. 레이턴트 이니비션이라는 그 용어.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외부에서 자극들이 들어와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제가 말하는 소리도 들리겠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뭐 길가에 가는 뭐 오토바이 소리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사람의 발자국 소리라든지 무엇이 들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자극들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주의를 한 가지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이렇게 걸러줘요, 주의를.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이제 커팅을 해주거든요. 그런 것을 억제라고 해요. 알아서 내가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차단시켜주는 이 기능을 잠재적 억제라고 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극들이 다 같이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오토바이도 소리도 들려 지나가는 새도 보여 이런 자극이 다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막 또 연결돼. 저 새가 지나가다가 저 오토바이를 박으면 어떻게 되지? 뭐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많은 자극들이 들어오는 걸 거르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리에 예민하고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천재적인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성향이 잠재적 억제가 부족한 사람이 ADHD 성향입니다. 그 여러분이 혹시 영화 중에 그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뭐 미드 있는데요. 거기 보면 주인공인 게 스코필드라고 하는 천재가 등장을 해요. 형을 구하려고 몸에 문신하고 감옥에 가는데 그 사람에 대한 그 정신 이제 치료했던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해요. 스코필드는 레이턴트 이니비션이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거기 영화에서 합니다. 그래서 천재라는 말이 그 대사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 아무튼 뭐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너무 많은 자극들이 다 이게 걸러지지 않고 들어와서 그것들이 다 이 사람 머릿속에는 종합이 돼서 보통 사람이 관찰할 수 없는 것까지 관찰하고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생각한 천재다라는 식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혹시 좀 너무 산만하고 주변 자극이 걸러지지 않고 자꾸 들어오면 아, 내가 좀 천재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을 목격하거나 상실한 경우도 창조성이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네, 죽음을 목격하는 것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뭐 죽어서 또는 뭐 헤어져서 이렇게 이런 경우를 우리 상실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 그 사람과 있었던 뭐 이야기를 쓰고 싶다든지 그 사람의 얼굴을 그림으로 남겨놓고 싶다든지 그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나의 아픈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고 싶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은 굉장히 슬픈 마음이지만 이런 것이 동기가 돼서 창조로 나타나는 경우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뭐 뭉크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집안의 결핵으로 뭐 엄마, 뭐 누나 뭐 이렇게 쭉 돌아가시면서 그러면서 그런 죽음이라든지 상실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그림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 불구나 기형 이야기는 이건 콤플렉스와 관련된 건데 사람이 각자가 가진 콤플렉스가 있어요. 신체 불구나 기형이 있는 사람이 콤플렉스가 있겠죠.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상체가 매우 발달하는데 상체를 많이 써서 그렇기도 하지만 과도하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쪽은 쓸 수 있는 쪽은 보상하려고. 이런 식의 콤플렉스를 보상하려는 마음도 창조성으로 발휘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다비드라고 하는 그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신고전주의에서 아주 반듯반듯한 이런 뭐 로마 시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로마 시대 조각 같은 이미지로 표현하는데 실제 이 사람 얼굴이 그 양성 종양이 있어서 굉장히 기형이고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흉측하지 얼굴 기형 때문에. 근데 나는 비록 삐뚤어졌지만 내 작품만큼은 누구보다도 반듯하고 싶은 거죠. 이런 식의 보상작용이 하게 돼서 콤플렉스를 보상한 것도 역시 창의력의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신이 부족한 것을 보상하려고 하는 것, 이런 심리가 예술성으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삶이 슬픔과 불만이 많을 때 예술적인 게 늘어난다. 제가 앞서서 그런 얘기 했죠. 내가 춥고 배고프면 뭐 로또가 돼서 뭐 남태평양에 가서 이런 상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현실이 춥고 배고프고 힘들면 공상이 늘어나고 그 백일몽은 예술의 근원이 된다고 앞서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이 춥고 배고플 때 일기를 써도 일기 양도 훨씬 많아지고요. 배부르면 잘 안 나와요. 로시니 같은 그 작곡가는 배고픈 시절에 정말 많은 오페라를 다작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성공을 해요. 그래서 세비야 이발사나 뭐 신데렐라 같은 작품이 대박을 치면서 계속 이탈리아에서 돌면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러자 예술이 안 나옵니다. 이제 먹는 거 식도락만 하고 좋은 와인만 먹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배부른 게 꼭 좋은 거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술가는 배고파야 예술이 더 잘 나오는 경우는 예술가 이야기에서 사실 많이 보거든요. 도스토옙스키가 그 글을 쓴 게 가난한 사람들이 한 작품을 처음으로 썼는데 너무 가난할 때 쓴 거예요. 외투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작품인데 돈을 벌었어요. 그 작품으로. 그럼 뭐 하냐? 도박해요. 도박해서 돈 잃으면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 이 사람이 돈이 있으면 글이 안 나오고 계속 도박하고 딴짓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술가에게 이 배고픔과 이 인생의 고난은 어쩌면 숙명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이디푸스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예술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뭐 설명하면 좀 복잡한데 그 동성의 부모를 싫어하는 거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성의 부모를 좋아하는 마음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고 그런 것들이 예술로 표현된 작품이 생각보다 많다예요. 예를 들어서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씨 형제들이 아버지를 누가 죽였냐를 그런 뭐 내용을 가지고 다루는 그런 명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많은 동화들, 뭐 딸이 계모를 물리쳤다라든지 아니면 뭐 잭과 콩나무에서 잭이 거인을 물리쳤다라든지 이런 스토리들은 사실은 딸이 자기를 괴롭히는 못된 엄마에 대한 저항 또는 아들이 무서운 아버지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디푸스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매우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들을 제가 뭐 이렇게 보내드리면 너무 많아 한도 끝도 없어서 일단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병하고만 다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과 관련 있다가 오늘의 핵심 골자라고 할 수 있고 뭐 예술가는 다 정신 이상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성향들이 합쳐져서 그것들을 보상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나 그 안에 내면에 있는 예술가가 창조적인 걸 자꾸 만드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뛰어난 천재가 되고 예술가가 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그 창조성에 대한 생각이 조금 예, 더 유연해진 것 같아요. 유연해지고 예, 좀 넓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러길 바래요. 사실 네, 병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ADHD 같은 병에 대해서 보통은 말 안 듣는 말썽쟁이, 뭐 이렇게 집중 못하고 공부 못하고 뭐 이런 애로 이렇게 문제아로 인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말 창의적인 것은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도 높고 그 에너지와 창의적인 걸 잘 이끌면 매우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네, 에릭슨이 초딩도 못 나왔거든요. 이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서 수업 시간에 돌아다녀서.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뭐 닭, 계란 품으면서 그런 거 하다가 세계 최고의 발명가가 되잖아요. 어떤 부정적인 면은 반대로 긍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술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 병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걸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약간 삶에 대한 태도하고 같은 것 같아요. 어떤 예, 것인지 이제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통찰의 면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